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정치권은 어제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논란과 의미 그리고 총선을 앞둔 내년 전국 전망까지 잠시 후 훈수 정치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019년)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와 정치권 갈등, 조국 사태와 사회 분열,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상승, 한일 수출 규제 갈등,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대형 산불, 기생충 황금 종려상 수상과 K-팝 열풍, 5G 시대 돌입, 숨가쁘게 지나온 한 해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더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가는 해가 아쉬워서일까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9도까지 내려갔고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미 한파입니다.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해돋이도 비상입니다. 서해의 구름이 내륙으로 밀려오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에서는 해돋이를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서는 선명한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정치권 상황은 최악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선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새해에도 여야 갈등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 국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평화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식 논의됐습니다. 동시에 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 비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 참모진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이 해체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이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지는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다시 한번 지켜세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환영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검찰의 해체가 시작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과 국민 또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의 검찰을 다시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네, 정의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33일 동안 벌여왔던 국회 본관앞 농성을 오늘 오전 끝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30년 지체된 개혁의 대전환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 남아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법, 유치원사법 등도 연초에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화된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이제 만인 앞에 평등한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여야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연말연시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가진 뒤에 빠르면 3일이나 6일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수세에 몰린 한국당은 어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까지 통과되자 한국당은 이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했는데 사실상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을 참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막아내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만 이 총사퇴 카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퇴를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효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그래서 나옵니다. 한국당은 총사퇴는 의원들의 결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는 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잡은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짧은 것으로 법무부 장관 공백과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가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새해 첫 업무일인 모레 추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하고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도 부정하게 타낸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기소라고 혹평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루어졌는데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6개의 혐의를 비롯해 사모펀드 의혹 등까지 모두 11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한영 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을 빠지게 되자 출석 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서 학교의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줘 대학 측의 성적 사정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에는 아들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와 로펌 등의 인턴 증명서와 미국 대학 장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도 봤습니다. 2013년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도 서울대와 단국대, 공주대 등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내는 것을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이것은 뇌물죄로 기소했군요. 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딸이 받은 장학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딸의 지도교수이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 부산대병원 운영과 고위직 진출 등을 청탁하기 위해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노 원장 역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을 차명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에게 자택 컴퓨터 석 대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한 대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범행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 교수의 재판부가 함께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기소가 임박했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불구속 기소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조 전 장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기소 직후에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버린 수사란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혹평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내용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증거 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란 것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송 부시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취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영장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쯤부터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송 부시장은 업무 수첩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는 게 김기현 비서실장 관련된 건가요? 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이를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전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야당 후보 공약인 산재 모병원 사업의 좌초 등 선거 전략을 논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 업무 수첩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출마를 포기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은 준비한 PPT와 수사 자료 등을 제시하며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송 부시장 측은 오늘 영장 심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거 전략 등의 수첩 내용은 캠프에서 들은 걸 적은 것일 뿐이고 하명 수사 의혹은 자신이 청와대에 제보하기 전 이미 경찰 수사가 시작돼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 부시장은 이번 사건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혀온 만큼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두 사람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 오후 임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벌였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 그동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대해 내용이 악의적이고 믿을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송 부시장 수첩이 꼼꼼하게 기록돼 소설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누구의 생각을 적은 것인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 부시장 수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봤다고 말했지만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도 검찰 조사 후 송철호 시장 캠프가 송 부시장을 통해 울산시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국과 일면식이었거든요. 조국 수석하고.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임동으로 움직일 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내부 정보까지 다 송병기를 통해서 입수해 가서 그것을 가지고서 때로는 그걸 어떤 경우는 뭐 방송을 통해서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도 주고받고 뭐 그랬더라고요. 매우 강력한 네거티브를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했다.
네,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첩보 2첩에 관여한 인사들을 이미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송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의 지휘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필요한 감찰을 다 진행한 만큼 영장 청구 사유가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부산지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A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바꿔치기 했지만 징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시작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또다시 장구한 투쟁을 결심했고 공세적인 정치 외교와 군사적 대응 조치 준비를 강조했다고 밝혀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흘째 전원회의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짓을 곁들여 발언하고 있고 간부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7시간에 걸쳐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 무력 건설과 관련한 종합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보고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새로운 길을 암시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의 보고는 내적 동력을 강화해 온갖 도전과 난관들을 제거하고 자력 번영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는데 나흘째 전원회의가 이어지는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발표해온 만큼 전원회의도 오늘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간 전원회의 마지막 날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서를 채택하고 공개했는데 이번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성탄절 선물 없이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나흘째 이어가며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분야를 망라한 의제를 통해 신년사 초안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길에 대한 밑그림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는 한 해 동안 나아갈 국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 결속을 다지고 체제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내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년사를 통해 내년 비핵화 전망과 남북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신년사는 어땠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왔다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실제 그해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11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올리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 전략 무기를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2018년은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었던 한 해였죠.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평화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타진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적극 화답했고 그해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는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역사적인 악수를 나눴습니다. 올해 신년사에도 화해 분위기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고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2박 3일 열차 대장정으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김 위원장은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깜짝 회동이 성사되면서 반전을 이루는가 싶었지만 교착 상태는 연말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연말을 비핵화 대화의 시한이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미국도 대선 체제에 돌입해 사실상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고 대내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도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핵談판을 통해 미국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봉쇄를 풀어 대대적인 개발에 나서겠다는 게 올해까지의 구상이었다면 새해에는 그런 기대를 접고 새로운 길, 독자 노선을 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연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 내일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한 북미 협상의 시한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강도 높게 연 데 대해서 협상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결론을 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대치가 아닌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에 북한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선의 행동 방침은 핵무기 제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걸 북한 지도부에 확신시키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끝나는 즈음에 열고 있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시점부터 이같이 대화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to assist the North Koreans to get there so that North Korea can and the North Korean people can have the brighter future that President Trump has spoken so often about.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연말 시한이 지나더라도 북미가 협상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모두가 도발의 결과를 잘 이해하고 계산하고 있다며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연일 협상 복귀 촉구와 함께 강경 대응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며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북한이 연말 전후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동해로 진입해 기동 훈련을 함으로써 미군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서 연일 포착됐습니다. 30일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이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는 전날 남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이달 26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포착되는 등 주기적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완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도발을 시사한 북한이 성탄절에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군은 당분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 또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무렵인 2월 중순 등을 기점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 26일 오후 중국 해군 유도미사일 호위함이 쓰시마 해협을 넘어 북상해 동해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러한 기동훈련은 미군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사실상 양보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비공식 회의를 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사실상의 양보를 촉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식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운운할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대북 제재 완화 여부입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실무급 회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등의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의 행사 없이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 이사국의 거부감이 강해서 제재 완화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 제출에 대해서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만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파와 해돋이 전망을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 출근길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칩니다. 강력한 한파가 엄습하며 기온도 곤두박질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0.9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추위는 새해 첫날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의 첫 해돋이는 동쪽과 서쪽 지역 간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서해 형성된 낮은 구름이 내륙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서는 맑은 날씨로 선명히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방으로는 낮은 구름이 두껍게 들어오면서 해돋이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뜹니다. 이어 울산 간절곶 7시 31분,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는 7시 40분이 되겠고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강타한 한파는 새해 첫날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이후 1월 상순까지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오늘 밤,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일부 통제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밤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 1시 반까지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보신각 주변 종로와 우정국로 등 일부 구간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로 2가 사거리, 청계광장에서 청계 2가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2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또 대규모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서울 영동대로는 코엑스 사거리부터 삼성역 사거리 일부 구간이 무대 설치 등의 이유로 오늘 오전 9시부터 통제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길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짧았을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민들의 소회와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청년 대출로 전세로 집을 했는데 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제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다른 분들도 좀 경기가 나아져서
진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더 어린 세대에서 집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집값도 좀 내려가서 그 친구들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집 대출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잘 해소가 돼가지고 좀 더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누구보다도 합격을 제일 바라고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돈 벌어가지고 학생 신분을 좀 달피해보고 싶어요. 취재기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반기 내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기자가 돼서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요. 사실 첫째가 내년에 유치원을 다니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직장 어린이집이 당첨이 돼서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일단 마음이 놓이고요.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추미애. 조국 전 수석이 이 감찰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 서울 남부지검에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한 분의 부장검사는 명예퇴직했고요. 한 분은 어원면직됐습니다. 감찰을 중단한 거죠.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얼마나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못 봐주는지가 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한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한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료될 시점에 전부 송치하라고 지시해갖고 넘겨받아갖고서 그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명백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이걸 갖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작이 그 딸아이 표창장 위조된 데 시작되어갖고 검사 및 수사관들 한 100여 명씩이나 동원해갖고 검찰이 지금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야당과 사실상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개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부인의 청문회 때 기소한 거 있잖아요. 그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의 탄핵 수준으로 수많은 피의자의 공표가 있었어요. 이 과잉 수사. 여기에 또 패스트트랙, 한국 땅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조국 딸 표창장 사건만큼만 수사해도 근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걸 안 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장관이 되시면 검찰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네,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 다사다난했던 국회와 새 정치권 전망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더 훈수 정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님도 어제 아주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예. 재밌던 하루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네. 추진했던 대로 잘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재밌고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 뭐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 선거법 다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네. 한국당이 계속 창밖에서 놀았잖아요. 거리에서 놀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4+1에서 합의한 대로 그래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실시된 것은 정치개혁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요. 뭐 어쨌든 12월 31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을 되돌아보면은 박 의원님 보시기에 제일 잘못한 점, 가장 잘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짚겠습니까? 잘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네. 것은 국회에서 싸우면서 합의하고 조정해서 예.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의 입법 활동과 정책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작년 1년간 당대표가 돼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이분에게는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황교안은 과거의 구정치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오손도손 모여서 국회에서 싸우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풀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365일 대구, 부산, 광화문 태극기 부대들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단식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서 하다가 국회로 들어왔으면은 다시 국회에서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4+1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국회를 위해서나 국민들에게 참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잘한 건 없다. 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4+1이 정치개혁법, 공수처법이라도 통과시킨 것은 역사에 남는 개혁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권노현 전 교육감 등 일부 이제 정치 인사들의 이제 사면이 단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은 뭐 그 정치인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고요, 원칙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깬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사면 내용을 보고 제가 대통령은 안 해봤지만 예. 사면을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본 사람이고 네. 또 야당도 대통령이 사면을 할 계획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야당에게도 추천하라고 오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자기 편만 가까운 사람들만 소수일망정 사면한 것은 예. 저 같은 야당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는가라는 원망도 해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묘한 선택을 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절묘합니까? 의뢰의 한명숙 전 총리가 포함되지 않고 네. 이광재 지사가 포함시킨 것은 예. 본래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 정치공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차기 대권 주자로 무슨 저주가 있든지 어쩐지 아무튼 문제가 된 분들이 차례로 얘기하면 안희정 지사, 조국 장관, 이재명, 김경수 두 지사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고 유시민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광재를 지사를 탁 포함시켜가지고 사면을 함으로써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절묘한 한 수를 띄었다. 네. 신의 한 수를 띄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낙연 현 총리가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1위 아니에요? 예. 정세균 전 의장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세균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저평가됐다. 이건 한번 경쟁하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진짜 친노 친문 핵심인 이광재 지사를 사면시킴으로써 제가 볼 때는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 것이다. 지금 2년 반 남았잖아요. 네. 2년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기성세대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예.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젊고 참신한 그러한 이광재 지사를 포함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일단 그 총선에는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하시는군요. 총선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예. 근데 총선뿐만이 아니고 대권까지 지금 그렇죠. 연계된 설계다. 저는 이 안희정, 이광재하고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데 예. 저하고도 자주 만났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그 꿈이 또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되니까 이광재 지사를 이 순간 사면시킨 이유는 네. 복권시킨 이유는 예. 나변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예. 대권 레이스에 이광재 지사가 뛰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총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이광재 예. 지사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공수처법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찬성표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직전까지도 권은희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4+1 그 공조체 내부에서도 일부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과연 몇 표까지 나올까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상보다는 좀 표가 넉넉하게 나왔다 이런 더 나온 평가입니다. 거죠. 예. 그게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네.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예. 지난주부터 열심히 득표 또 표 계산을 하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예.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중시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지도부에 자꾸 일깨웠더니 예. 이번에는 철저히 하더라고요. 예. 하고 소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승용 부의장 같은 분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찬성으로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네. 그리고 저는 특별히요.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가족의 비리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계속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분의 대통령이 공수처를 다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공약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원체 크기 때문에 잘 통과됐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지금 공수처법을 놓고는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특히 이제 이른바 한국당에서 이제 그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 24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와 이제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의 공수처법은 완전 무결하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불합리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은 좋은 안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24조 같은 것도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를 하다가 즉각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수처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것 아니냐.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7분의 공수처장 추천 위원이 각 교섭단체 정당에서 추천해가지고 예. 6명이 합의가 돼야만이 두 사람을 대통령께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추천위원회 중에서 이제 2명은 일단 야당 몫이니까요. 그렇죠. 예. 야당 몫이니까. 예. 7명인데 한 명이라도 한 명은 반대해도 되겠지만은 예. 2명이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리적인 분을 추천할 수 있다 하고 사실 공수처의 구성이 20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큰 조직이에요. 2,200여 명의 검사와 7,0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뭐 다른 형사사건을 검찰은 수사를 하지만은 그 중요한 공직자 비리, 친척 비리를 과연 20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서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몇 가지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개혁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출범을 하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보강시킬 수 있는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회에 맡겨줘야 된다. 어떻게 됐든 한국당이 들어와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네. 더 좋은 공수처법이 나올 수 있었지 않냐. 이 책임은요. 저는 감히 황교안 대표가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그 양반들 이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의원직 사퇴한다고 나서는 것은 진짜 넌센스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공수처법, 이 공수처라는 그 존재의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 배경에는 지난 이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이제 수사권을 갖고 독주를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됐기 때문에 뭐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박지원 의원님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과의 뭐 악연이랄까요? 뭐 그런 그 많죠. 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고 하지만 이제 박지원 의원님 못지않게 검찰과의 어떤 질긴 악연이 있다고 하시는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분이 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네.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봐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은요, 자기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가서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15년간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15년간 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이 악연이다가 생각하지 않고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개혁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요. 검찰 출신들은 집단 이기주의인지 조직 문화를 위해서 그런지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검사 출신들이 반대하니까 이인영, 이해찬 두 대표가 엄청나게 설득했다 하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제 공수처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관으로 정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공수처가 결국에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최상위 기관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마음대로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실 수사를 할 경우에는 누가 견제할 건가 이런 문제는 계속 좀 의문점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선출된 권력, 예.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7명의 추천위원이 국회 내에 구성돼 가지고 네. 여야가 합쳐서 6분이 찬성하면은 예. 두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요즘 국민입니다. 예. 국민의 눈이 국민의 마음에 옳지 않게 나간다고 하면은 그 공수처가 성공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국회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수처는 그러한 몇 가지를 보완하면은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새해로 넘어갔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도 뭐 여야 간에 이제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통과될 걸로 보시는지요? 이게 그건 처리될 걸로 보십니까? 그건 같은 방식으로? 예, 그건 통과됩니다. 예. 그건 그렇지 않는 게요. 제가 사법개혁특위 검경 소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도 법안을 냈고 정부안도 있고 예. 여러 법안을 놓고 예. 검경 소위 여야 의원들이 7, 80%는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합의된 7, 80%만 의결을 하더라도 엄청난 개혁이다. 네. 여기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어제 공수처법도 비교적 저항 없이 빨리 통과시키잖아요. 예.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여야가 우리도 피곤하다. 필리버스터 또 연말 연시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이 정도에서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은 1월 3일 내지 1월 6일 네. 이때 결정을 하자.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가 됩니다. 예. 이렇게 돼야만이 정치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 세 가지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찰에서도 이유를 제기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도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오케이, 좋다. 우리가 두 가지 법안은 계속 개정안을 내서 보완시키겠다. 그렇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만은 우리가 논의하자. 그래서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서 민주당에게 4+1에게 이러한 문제는 과도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네. 국회가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절충과 예. 타협 조정을 해서 예. 단일화를 내면은 예. 최고의 좋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의 원안대로 또 그 사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수정안을 내 가지고 4+1에서 연초에 통과시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통과됩니다. 예, 뭐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계속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여야의 뭐 정치력의 부재일까요? 뭐 이런 그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 지난 10월부터 예.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 예. 민주당이 더 이상 네. 한국당에 끌려다니면은 무능한 네. 집권 여당이다. 국민들이 화낸다.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 민주당. 어떻게 당신들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4+1을 강화해서 네. 밀고 나가자 예.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더 이상 더 끌려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은 이제 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또 의원직 사퇴한다?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21세기 국회의원은요.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이건 3대 쇼니까 하지 마라. 네.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잘하고 들어와서 합의 조정하고 투쟁해라 하는 것은 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 뭐 그 현장에 이제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만 예. 뭐 천하의 추미애도 뭐 긴장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격려의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보시니까 진짜 떨던가요? 추미애 아니, 후보자가? 아무래도 네. 천하의 누구도요. 예. 저도 장관 해봤잖아요.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했는데 예. 그 국회에 가면 다 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참 추다르크 추미애도 떠는구나. 그렇게 또 던져가지고 웃게 만들어가지고 긴장을 좀 풀어드렸죠. 예. 어제 활력소 역할을 제가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박 의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가장 큰 관심이니까 예. 핵심을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후보자이지 장관이 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잘못된 답변이죠. 예. 그런데 쓱 웃으면서 넘기는 게 그게 보통 경륜 아니잖아요. 예. 5선에 당대표를 한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받은 감은 인사하겠구나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인사할 겁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검찰이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2월보다 더 일찍 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수사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가 나오냐가 이제 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예. 추미애 장관이 이 정책적 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미에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 아니냐. 예. 그래서 저도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인사 요인이 발생됐어요. 예. 고검장도 비어 있고 검사장도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새 장관이 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또 2월달 정기 인사지만은 1월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취임하면은 1월 중순 막 되는데 인사가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쓱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표정을 보니까 해서 아 인사하는구나라고 예. 했는데 그러한 인사를 하면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를 하도록 제가 추미애 후보도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거기다 하나 딱 얹어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년 그 정치권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사실 뭐 그 지난 저희 코너에 나오셔서도 뭐 농담이십니다만 이세돌 구단과 같은 반열이다. 이제 본인이 이제 공언을 하셨어요. 아, 저를 정치 네. 부단이라고 부르니까. 예, 예. 오늘 아침에 또 방송하는데 그분은 10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박 의원님의 이제 직관으로 보실 때 내년 이제 정치권을 냉정하게 보시면은 어떤 게 화두가 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총선이 되고 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급속히 대선 전국으로 바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임기 2년을 남겨놓고 급속히 총선이 되면은 레임덕 현상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총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될 거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총선의 결과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 예. 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네.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은 만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다당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네. 굉장한 국민적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고려는 하겠지만은 예. 지금 황교안 대표는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선언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말미에 가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내년의 총선 결과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예측 불허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저는 작년부터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예. 박근혜 신당입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공화당. 예,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었지만은 대통합 안 됩니다. 예. 통합하려면은 지분을 주어서 공천을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물갈이를 세게 하면은 개혁 변화된 공천에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바로 대선 후보들이 나타나서 갈고 다니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공격하게 되면은 네. 레임덕 현상은요 세월이더라고요. 예. 제 경험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신당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정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박지원 의원 하여튼 뭐 저희 코너에 계속 나오셔서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 만에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 무너졌고 공수처 도입론이 20여 년 만에 끝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처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처리를 통해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여당과 또 기생 근소 정당들이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유성엽 의원의 선거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국의 41개의 선거구를 이리 찢어붙이고 저리 찢어붙이고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의 선거구는 그대로 보장을 해주고 전라남도는 오히려 한석을 늘리는 그런 해괴한 선거구를 만들게 됩니다. 전라북도의 선거구는 그대로 보장을 해주고 전라남도는 오히려 한석을 늘리는 그런 해괴한 선거구를 만들게 됩니다. 공수처법 기권한 금태섭 의원 겁박하는 민주당은 더불어 독재당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론은 반헌법적인 구태 중의 구태이자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 적폐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의 유승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의 유승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마지막 날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 주변 도로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 반까지 일부 구간 통제됩니다. 타종 행사에는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와 인기 캐릭터 펭수 등 시민 대표 11명이 참여합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세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해의 구름 때문에 수도권 등 서쪽 지방에서는 새해 해돋이를 볼 수 없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나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공세적인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 조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전원회의 결정 사항은 내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내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이르면 모레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 참모진과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집행 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이번 20대 국회 폭력 사태는 극심했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자며 국회 선진화법이 됐지만 또 한 번 국민 앞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 갈등은 시작부터 동물국회였습니다. 지난 4월 법안 제출을 위해 국회 의안거로 들어가려는 민주당과 저지에 나서 한국당이 뒤엉키면서 아비규환을 연출했고 계속된 충돌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이른바 빠루로 불리는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고 대형 망치도 문을 부수는 데 동원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위원이 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회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7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태위태한 충돌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빚어졌습니다. 이후 8개월이 지난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지자 동물국회는 어김없이 또 등장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고 결국 선거법이 처리되자 플랜카드를 의장석에 던지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어제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오르자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의장석을 점거했고 갈등은 반복됐습니다. 우려했던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2019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은 뒷전이어서 식물국회란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가 결국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떠안았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지만 전국 상황상 이 역시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근로감독 결과 위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303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전체 6.6%인 20곳에 그쳤습니다. 노동부가 이번에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버스, 방송, 교육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입니다. 지난해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열며 속도를 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올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부 후퇴했습니다. 연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에도 회동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내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내년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과 워싱턴 DC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달려온 북미 정상. 이번에 보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But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두 정상은 그러나 준비된 합의문에 서명도 못하고 빈손으로 하노이를 떠났습니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의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 정부의 예상에서도 크게 벗어났습니다. 북미 양자 간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뼈아픈 타격을 줬습니다. 넉 달 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이 성사됐지만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북미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 이어갔을 뿐 하노이 전에 존재했던 신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비핵화 대화의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과 서울, 부산 방문을 제안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북한은 비핵화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제시하고 13차례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한반도 내 긴장감만 높였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선을 넘는 도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회담을 새로운 길의 내용을 보고 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2보 전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통상 북한의 한 해 나아갈 방향과 전략 목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대내외 이목을 끄는데요. 내일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특히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이나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1월 1일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해왔습니다. 30분 내외 분량의 신년사는 북한의 한 해 정책 방향을 담고 있고 대부분 이행돼 왔다는 점 때문에 주목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신년사는 그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 변화를 예고했는데 평화적 환경을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자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실제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성사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단상이 아닌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하는 파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신들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깨지 않으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올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2020년 신년사의 기조는 대결로 얼룩졌던 2018년 이전으로 퇴보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자력갱생을 강조해왔고 로켓 엔진 실험을 재개하는 등 몇몇 징후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정제된 표현으로 출구를 열어놓을 가능성도 높아 이번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경자년 새해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만 60살 이상에서 55살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의 노후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가계대출 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1분기부터는 만으로 55살을 넘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자금을 받는 장기 주택저당 대출입니다. 120만 가구가 새로 가입 자격을 얻게 되는데 만약 3억 원 주택을 갖고 55살에 연금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씩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에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은행의 예금 잔액과 비교한 대출 잔액을 뜻하는 예대율 규제가 한층 깐깐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기업대출 가중치는 낮아지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높아집니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대출은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대출은 15%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대출받을 때 중요한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지금보단 유연해집니다.
등급으로 나누었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하반기부터 1에서 1000점까지의 점수제로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 사이에 큰 격차가 없는데도 대출 심사 때 희비가 엇갈렸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봤던 240만 명이 대출 이자를 연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이라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으로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이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에서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했거나 졸업을 미룬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기세가 맹렬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00일 넘게 잠잠한 가운데 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봄철 전파 가능성도 적지 않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17일 첫 확진 판정이 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기 북부와 인천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고 발생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돼지를 많이 기르는 충청 지역은 전염 공포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병이 한 번 가면 몇 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 먹이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지 뭐. 한 3, 4년 안 먹이면 그동안이 무엇겠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동 중지나 대대적 방역에도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결국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발병 지역 사육돼지 44만 마리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거의 창궐 직전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다른 돼지들도 예방 처분을 하기로 농가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엔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멧돼지는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 전염원입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서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사살을 허용하는 등 전파 차단에 나섰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게 되면 그 경계 지역에 있던 멧돼지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활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먹이나 이런 것들이 구하기가 용이해지니까. 그것과 동시에 차단 지역을 제로화해 나간다면 지난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 바이러스 소식은 없습니다. 가능성도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종식 선언 등은 아직 검토되지 않습니다. 질병 유입 경로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봄이 돼 기온이 오르면 또다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방역 예산을 3,7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해 대중문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버닝썬과 프로듀스 오디션 조작 사건, 설리 씨와 구하라 씨의 사망까지 바람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버닝썬 사태였습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등 남성 연예인들이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고 양현석 전 YG 대표도 각종 범죄 의혹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태는 마약과 성매매, 불법 동영상 유포,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 강력 범죄를 총망라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 오디션 조작 사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불리며 결국 안모 PD와 김모 CP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되고 오디션의 거의 모든 과정이 조작으로 밝혀지며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넷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가수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은 악성 댓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며 포털사이트 다음은 연예기사 댓글을 잠정 폐지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점철된 한 해였지만 방탄소년단의 활약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K-팝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의 각종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因为为什么我们更喜欢防弹呢？是因为他们比我们中国的偶像，我觉得更加的有魅力和魄力，而且他们是。 펭귄 캐릭터 펭수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남녀노소의 공감대를 끌어내며 다이어리와 달력, 티셔츠 등 굿즈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펭수는 온라인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시민대표로 뽑혀 민간 캐릭터 최초로 새해 제야의 종 타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올 한 해 스포츠 뉴스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명품 리더십으로 큰 감동을 자아낸 축구 감독들을 소개합니다. 양시창 기자가 소개합니다. 끝을 모르는 이른바 박항서 매직은 올해도 베트남을 뒤흔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올림픽,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라이벌 국가들을 연거푸 무찌르고 베트남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베트남 통일 이후 60년 만에 첫 우승. 박항서 감독이 심판 판정에 격하게 항의하며 퇴장당해도 베트남 국민은 파파 리더십이라며 박 감독을 감쌌습니다. 지난해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동남아시아 최고 권위 두 대회를 석권한 박 감독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예상을 깨고 조 선두를 달리며 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이 유력하고 도쿄올림픽도 본선 진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꿈꿔온 목표를 현실로 바꾼 박항서 매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추억이고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 또 뭐 그게 뭐 축구 감독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사상 첫 결승 진출 신화를 쓴 정종용 감독도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이른바 흙수저 출신 감독의 리더십은 10대 젊은 선수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도 훔쳤습니다. 특히 선수가 있어 내가 있다는 명품 인터뷰는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으로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즌 중 암투병 사실을 고백한 K리그 인천의 유상철 감독도 팀을 기적처럼 1부 리그에 잔류시키면서 축구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팬들은 유 감독이 팀을 잔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병마도 이겨내겠다는 두 번째 약속도 꼭 지켜주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잊지 않고 또 내년을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강력한 세미 단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에서 감상할 수 있겠지만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만 깨끗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는데 지금도 많이 춥죠? 네, 새해를 하루 앞두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맑은 하늘에 볕도 내리쬐고 있지만 기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낮인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1도에 그치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약 2시간 후에는 해가 지는데요. 해넘이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6cm의 눈이 왔고요. 앞으로 2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호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지는 시각은 독도가 오후 5시 4분, 강릉 경포대가 5시 15분, 서울은 5시 23분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한파 속에 영동과 영남 지역에 서면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강릉 경포대의 해돋이 시각은 7시 40분, 서울은 7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2020년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해넘이 해돋이 나오시는 분들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버닝썬부터 이춘재까지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범죄자들의 뻔뻔함이 더욱 분노를 키웠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도 참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사거나 아니면 좀 불안감을 키웠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주요한 그 사건 사고 꼽으신다면 어떤 걸 이제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화성 연쇄 살해 사건 이춘재가 네. 이제 검거가 됐다는 거죠. 사실 이춘재 사건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과거에 그 숨겨졌던 미제 사건이 이춘재가 이제 자백을 함으로써 뭐 살인 14건, 강간 34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초등생 실종 사건이나 또는 수원고생 강간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실마리가 풀리게 됐고 예. 특히 8차 사건 관련해서 윤모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고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하는 바람에 더욱더 이 사건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있는 사건이 많아서 네. 앞으로도 이 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두 번째 사건으로는 지금 비뚤어진 공인들의 문제, 아까 버닝썬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예. YG도 사건 또는 뭐 정주영이나 또는 최정훈 사건, 그밖에 뭐 재벌 3세들 또는 뭐 가수, 뭐 여러 이런 어떤 좀 공익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삐뚤어진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실망감을 줬던 사건들도 역시 올해 또 특정 사건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또 본다면 고유정 사건이 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그 문제를 많이 야기했는데 예. 전 남편을 상당히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자기가 그게 뭐 성폭행을 당할 피하려다가 했다. 주장을 함으로써 또 문제가 됐고, 더불어서 의붓아들 살인 사건까지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사건도 올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도 있었고 아닌 듯 그 무차별 방화 살인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달랐던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게 과거의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거나 네. 뭔가 죄책감을 보이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올해 이상하게 그 장대호 사건처럼 마치 유가족을 비웃기도 하고 피해자를 또 이렇게 다시 능멸하는 네. 뭐 이런 어떤 행위들, 또는 뭐 방송에서 웃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런 어떤 뻔뻔하고 잘못된 당당함 뭐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안인도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조현병 환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런 조현병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올해 대표적인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이상 심리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사회 병리 현상하고도 뭐 연결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 이유가 그 배경을 보면은 전체적인 뭐 그 사회적인 추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범죄량도 사실은 증가하기도 했지만 예. 그 범죄의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흉악화되고 있다라는 예.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올해 사건들을 놓고 보면은 물론 제도적으로는 치안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 강화해 왔지만 사실은 그 제도 안정된 제도 안에서도 역시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심리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행위는 중단되지 않더라. 네. 이런 측면들은 앞으로 이런 흉악범죄자들을 예방하거나
또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접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앞서서 뻔뻔함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심리를 가졌다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이렇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사건들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그 둔감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반성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범죄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둔감성이 더 커져가지고 네. 그것을 뭐 당연시하거나 또는 뭐 SNS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끼리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라 이런 어떤 문화들이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이제 한국 교민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당사자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뭐 치대까지 졸업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간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인 한국인을 이제 만나서 이제 살인 사건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얼핏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사건이에요. 어떻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뭐 이분이 그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긴 했는데 의사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그 관광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네. 의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알바도 했는데 역시 생활이 나아지진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분을 이제 알고 그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 이제 공격을 한 사건인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연령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면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돈 받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민들끼리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들은 사실은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자국민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그 심리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통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타국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국민들끼리 더 많이 어울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범죄도 그들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민 간에 더 피해가 더 많은데 네. 현재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한 2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해외에서 지난 5년간 살해된 경우가 116명이에요. 그런데 매년 한 20-30명씩 살해가 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자국민 간 살해가 꽤 많이 있다는 게 이제 뭐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 2010년도에도 그 한국 관광객을 돈을 노리고 납치살인한 사건들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그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들도 역시 한국인 네. 자국민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이제 강력 사건 같은 경우도 사회 계층에 무관하게 이제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문직 출신의 인물이 이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것도 뭐 어떤 일종의 뭐 소시오패스 이상 심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범행 형태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생존의 위협 때문에 흉악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최근에는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더불어서 이런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네.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좀 비슷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지금 뭐 예, 이번 말씀하신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이요. 뭐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홍석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에서 네. 그렇게 자국민에 의해서 납치살인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해결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범인을 잡아서 거기서도 처벌하고 다시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도 이제 처벌을 하긴 했으나 예. 여전히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증거받고 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던 사건들이죠. 예.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죠. 현지 경찰관 이 경찰관을 이제 11년지기 친구가 술에 취해서 살해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더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사건 개요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참 11년 절친인 친구 간의 사이인데 예.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그 피의자의 집에 이제 가서 그것도 피해자의 그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이제 잠을 자다가 네. 35분, 약 35분 사이 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어떤 징후가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35분 이후에 이 피의자가 그 피 묻은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갔는데 네. 자기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 그래서 이 사건에 지금 그 관련해서 예. 피해자 쪽에서는 뭔가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살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그 행동들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이게 고의성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또 제기하는 쪽도 있어서 예. 지금 수사가 굉장히 그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사건에서 지금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주치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치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판사가 이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네. 부분인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주치 부분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예. 아니면 살해 장면만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 그 적합성을 먼저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치감경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면적 블랙아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기억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파편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려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의식을 뭐 마비시키는 약물을 했거나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범행 당시 정말 심신미약 상태인 블랙아웃이었느냐 예.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주치 상태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걸 보여집니다. 예.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8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이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했을까 이런 점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예. 뭐 의문점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일단은 그 범행 후에 예. 새벽 2시부터 2시 반 지나서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네.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잔 후에 아침에 다시 와서 그 범행 장소에서 119에 신고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이가 한 8시간 돼요. 그럼 네. 이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과연 정말 몰랐을까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적 블랙아웃은 불가능하다. 네. 무슨 예. 얘기냐면 이 사람이 범행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후에 집을 나와서 여자친구 집에 가는 중에는 충분히 사건을 인지했어요. 예. 인지했기 때문에 이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최근에 그 최면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례적이긴 한데 예. 대부분 최면 조사를 하는 게 정신적으로 집중화된 상태에서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인데 네. 보통은 그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이제 피의자인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최면 조사를 했다는 것은 네. 이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최면 수사를 한 거로 보여지지만 네. 최면 수사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예.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숨기려고 마음 먹는다면 예.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면 상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발언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 예. 의식을 집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내가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거짓된 진술로 조작해서 답변할 수 있죠. 예.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판으로 가면은 뭐 주치감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인정받을 것 상당히 이 같습니까? 부분이 핵심이 될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음주를 했다는 게 이게 감경 사유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범죄를 하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네. 우리나라 법도 현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주치감경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주치감경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데 과거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전면적 블랙아웃을 주장했던 범인이 있었는데 결국은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주치감경 인정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뭐 재판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주치간경이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의성이 있었냐 부분이거든요. 네. 고의성이 있었으면 살인일 것이고 고의가 없었으면 치사가 될 건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혹시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된 노력을 했는가 이게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